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 성인간호 1 오늘 첫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는 성인간호 담당하는 배경미고요. 1학기 때 여러분과 영양대사와 간호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면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1학기 수업 마칠 때만 하더라도 2학기 때는 부디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바랬었는데 또 불과 개강 며칠 앞두고 다시 2차 지금 그 팬데믹 사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간호 수업 방식은 1학기 영양대사와 간호처럼 동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 정도는 웹엑스로 해서 실시간 화상회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성인간호 1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OT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번 학기에 수업이 진행될지, 그 다음 과제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과목 자체는 성인간호 1이고요. 1.5학점입니다. 1.5학점이고요. 75분 수업입니다. 이게 전번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2학점 수업이었는데 간호학과 회의에서 졸업학점을 좀 낮추고자, 너무 이수해야 될 학점이 많아서 낮추고자 과에서 상의를 해서 1.5학점으로 줄었어요. 학점은 1.5학점으로 줄었지만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진도는 똑같아요. 2학점짜리를 지금 1.5학점을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공지드려요. 2학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선배들이 한 10년 가까이 계속 2학점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강의 평가를 보게 되면 진도 너무 빠르다.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2학점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진도가 굉장히 지금 빠졌었어요. 정말. 숨이 이만큼 찰 정도로 진도에 고심이 있었는데 지금 1.5학점이라서 저도 걱정이 큽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중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복습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업 중 집중을 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인간호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교재는 여러분 이거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공지가 되었을 겁니다. 학지사 메디컬이고요. 간호가 임상 적용을 위한 성인간호 1입니다. 책 자체는 1과 2 두 개가 있어요. 1, 2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 필요한 책은 1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3학년부터 다 쓰실 거니까. 그 다음에 난 1만 먼저 할 거야 하시면 1만 먼저 해도 2학년 2학기 수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가야 될 진도가 어디냐 하게 되면 파트가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 차례 컨텐츠 좀 펴주시길 바래요. 보시면 유닛 1 총론입니다. 유닛 1 총론이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챕터 9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챕터 9를 1.5학점을 하는 건 불가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 성인간호 1에서 커버하는 거는요. 여러분 1장 보시면 감염이랑 그 다음에 이 감염은 여러분 저랑 같이 하는 감염과 간호에서 커버할 예정입니다. 거의 2학점이기 때문에 얘는 하지 않을 거고요. 면역도 감염과 간호에서 거의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감염 간호에서 다룰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면역질환 대상자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질환에 해당하는 환자 간호만 성인간호학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챕터 3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이거는 별표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트 중에서 여기 가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수업 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쇼크 이어질 거고요. 그냥 응급간호는 과목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수술간호도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통증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기본에서 남하실 거고 종양간호도 신생물의 분류, 유형 이런 거는 병리학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저희를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완화간호,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병원이라는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이 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케어가 필요한데 그런 케어를 담당하는 것도 역시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인 간호 1에서는 마지막에 챕터고 호스피스 완화 간호까지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다룰 영역이 총론에서 면역질환 대상자 관리 3장, 4장, 6장은 통째로 다 할 것이고요. 그다음 종양간호는 치료 위주로 할 거고 호스피스 완화 간호는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학기 저희들 1.5학점으로 진행할 수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은 이 교과서랑 교재랑 그다음 강의록이랑 병행해서 할 거니까 반드시 제가 수업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출력하셔서 수업 들어올 때 같이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과 관련해서 여러분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적은 요거는 이제 전공 과목이라서 학과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 다음 과제 10, 보고서 출석 10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중간 기말 40, 40, 과제 10, 출석 10인데요. 지금 중간고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중간고사가 계획대로 대면 수업해서 시험이 진행된다면 그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대면이 불가능해져서 2학기처럼 과제물로 뭔가 대치를 한다 하면 성적 배분에 있어서 다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주부터 1주부터 15주까지 주수별로 수업이 딱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아마 보시게 되면 면역이 먼저 나오겠지만 면역은 나중에 감염과 관리와 비슷하게 진도 맞추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1주차 수업은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요거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수업 시작할 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주수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챕터마다 진도가 조금 더 빠르고 느리고 이런 면은 있어요. 그 순서대로는 그렇게 진행할 거지만 빠르고 늦은 게 있어서 한 1주 정도 딜레이 되거나 뭐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1장하고 또 어디를 다루냐 하게 되면 깜빡했었네요. 그 다음에 혈액계를 다룰 예정이에요.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 유니트 4예요. 유니트 4 혈액계 장애에서 20장, 21장까지 다루어요. 그래서 다시 다 정리할게요. 저희들이 이번 15주 동안 1.5학점으로 성인간호 1에서 커버해야 될 파트는 첫 유니트 1, 그 다음에 유니트 4 두 개를 다뤄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진도가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책을 책으로 다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강의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1학기 방식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교재는 이제 고지가 다 되었고요. 15주는 이제 순서대로 가겠고요. 여러분께서 봐야 될 거는 8주 차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변경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주 차에 보시게 되면 학습 주제 보시면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내성 쇼크 환자 사례에 대한 동영상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기의 메인이 뭐냐 하게 되면 산염기, 그다음 체액 수분 전해질, 그 다음에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쇼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글자로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환자를 동영상 시청하고 그다음 분석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해서 요거는 이제 관련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진 환자에 대한 사례를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환자에 대한 분석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십시오. 이 10주차 때 본 동영상을 가지고 15주차에 조별과제 발표가 있어요. 주제를 보시게 되면 과다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에 빠진 환자의 간호 과정 적용에 대한 발표와 토의입니다. 그래서 10주차에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후에 15주차 때 조별과제 발표를 합니다. 이거 역시 1학기 때 영양대사 간호와 같은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별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는 6조로 짜 주셔야 됩니다. 전체 한 반을 A반, B반을 6조로 짜셔서 조작을 정하시고 과제를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10주차에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조별과제 주제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는 그거는 10주차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로는 10주차 때 주제 동영상을 보고 15주차에 조별과제 발표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스케줄 자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에 성인간호원이라는 과목, 참고로 이거 얘기 안 해드렸는데, 성인간호원은요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이라 하면 간호사 국가고시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포함되는 과목이어서 이거는 여러분 4학년 끝까지 아마 하게 돼요. 성인간호 1, 2, 3, 5까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5까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시험 출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70문제가 성인간호학에서 배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걸 잘 숙지하시고요. 진도가 좀 빡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요거 듣고 있잖아요. 단톡이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이랑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3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OT에 이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성인과학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좀 전에 하신 OT는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자, 여러분, 챕터는 강의 계획서대로 1장은 생략을 하고 2장은 순서대로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성인간호 1주차 제일 먼저 진행할 수업 내용은 제 3장입니다. 자,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이 제일 첫 번째 주제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저희들은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과 산염기 불균형 이 세 파트를 다룰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수분 불균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첫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첫째 줄 보겠습니다. 자, 수분 불균형. 수분과 전해질은 인체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정상 기능 유지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체에 수분이 성인 기준 60%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수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심한 탈수가 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에 대해 그 핵심 주제는 뭐냐 하게 되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고, 여러분, 이 항상성의 개념은 저번 학기 아마 생리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인체가 언제나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정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다이나믹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도 정상 범위, 혈당도 정상 범위, 맥박, 그 다음에 각종 혈액량, 전해질 수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상 수준에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항상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항상성 개념을 다시 한번 주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탈수 들어가기 전에 수분 균형과 관련하여서 조절하는 인체의 각종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의물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자, 수분 불균형. 자, 책은 성인은 좀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인체 성인 기준으로 60%가 들어있어요. 어르신들, 노인들은 요보다 조금 작아요. 50이나 55%고, 그 대신에 애기들은 거의 인체의 수분이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보다 아동이나 소아,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수분 불균형의 위험이 훨씬 더 취약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우리 인체의 수분은 세포 내액이랑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 외액이 전체 60%의 수분 중에서 세포 내액에서 40%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포 외액이 20%가 있는데, 세포 외액은 또 두 개로 나누어요. 혈관 내액. 혈관 내액은 모두 혈액이라 얘기를 하고, 혈액 중에서도 혈액의 액체 성분을 보통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혈액 중에서도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혈구들이고, 얘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액체 성분인 혈장,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혈장이 혈관 내액 5% 정도, 전체 세포 외액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혈액이 전체 수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간질액.
20%입니다. 간질액은 다른 말로는 조직액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직액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체강액이 기타로서 0.00 2%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강액에 포함되는 거는 땀, 그 다음에 소화액, 그 다음에 뭐 땀이나 소화액이나 관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CSF, 뇌척수액이라든가 이런 인체에서 어떤 특수한 역할을 하는 이런 액체 성분들을 체강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0.002%고요. 그래서 세포 외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이랑 간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간질액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no major fluid compartment in the body에서 인체에서 주요 수분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세포 내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자,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생긴 세포가 몇백 조가 있어요. 몇백 조가 있는데 이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RCF입니다. RCF고,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게 되면, 죄송해요. 대충 빨리 그릴게요. 이 안에는 세포가 몇백 조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전체 물을 갖다가 RCF라고 합니다. 이게 40%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전체 인체 체중에서 세포 내액에 있는 물의 양은 25리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안에는 한 3리터, 그러니까 물만 한 3리터 정도, 혈장만 한 3리터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질액은 뭐냐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요렇게 존재하고 있는 요 사이에 세포와 세포 사이, 그래서 사이 간자입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액체를 간질액 또는 조직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린트 유인물의 그림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 혈액, 세포 내 사이에, 세포와 사이에 있는 요 간질액, 요런 분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이 앞에 핵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세포 질환의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간질액입니다. 굉장히 그림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체 인체에서 그죠,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 되는데 세포액 40%, 세포액 20% 각각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1번 내려오겠습니다. 자, 1번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 기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저희들 지금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중에서 수분 불균형을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살짝 하고 있는데 얘의 균형, 다른 말로 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백조의, 그러니까 지상에서 백조의 우한 날개 밑에는, 그러니까 물 밑에서 빠른 그 백조의 이렇게 물갈퀴질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인체가, 이게 우리가 보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그러니까 하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물이 부족해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모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 보게 되면 수분이 오히려 또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 빨리 정상 수준으로 올리고, 많은 거는 다시 정상에서 내려서 내리도록 끊임없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균형과 항상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이 수분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물론 용매와 용질이 다 포함됩니다. 이동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가입니다. 여가는 여러분 생리학 시간에서 여러분 거의 대충 다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액과 전해질 이동 기전이고,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체액은, 수분은 여러분 용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매고 물이 되겠고요. 전해질은 알갱이, 입자입니다. 입자이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용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체액과 전해질 이동 기전은 쉽게 말하면 물이 이동하는 건지 알갱이 입자가 이동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여가는 항상성을 균형이라 하는 말은 항상성을 이룬다는 얘기고, 이걸 위해서 이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동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가입니다. 여가는 정수압의 차입니다.
압의 차이고, 이거는 결국은 압력 차이입니다.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은 고에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합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무엇이 이동하냐 하면 물이 이동합니다. 이거만 포커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시고요. 두 번째는 확산입니다. 확산은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고에서 역시 저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용질, 즉 입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해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바깥과 세포 안에서 수분 용질 용질 입자가 지금 이동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두 개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투입니다. 삼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얘는 저에서 고로 이동하고요. 얘는 물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구분하셔 외우셔야 돼요. 확산하고 삼투 역시 농도차에서 이동이 되는데 확산은 고에서 저로 입자가 움직이고 입자입니다. 얘는 삼투도 농도차인데 저에서 고입니다. 거꾸로죠. 그래서 물이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일단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삼투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중요한 원리를 하자면 자 김장을 담으려고 해요. 삼투와 여과의 확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투와 확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치 담기입니다. 김치 담기인데 자 여러분 김치를 처음에 담으려고 하게 되면 자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집어넣어요. 배추를 집어넣게 되면 죄송해요. 그림이 너무 배추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배추는 여러분 싱거워요. 싱겁고 소금물은 짭니다. 짜게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삼투를 먼저 설명하게 되면 저에서 고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싱거운 배추에 있는 물이 싱거운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로 이동하게 돼요. 소금물로 이동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수분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홀쭉해져요. 배추가 왜 튼실한데 그 다음에 삼투 원리 농도 차이가 삼투 원리에 의해서 배추 안에 있는 물이 짠 소금 쪽으로 고농도의 소금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배추는 흐물흐물해집니다. 요것이 삼투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의 원리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소금물과 싱거운 배추가 있어요. 자 소금물은 아까 말했던 짜기 때문에 고농도고 배추는 싱겁기 때문에 저농도예요. 그래서 확산은 소금물에서 싱거운 배추잎 쪽으로 소금, 그러니까 NA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NA가. 그래서 자 수분을 상실해서 배추가 흐물흐물해진 거에서 확산의 원리에 따라서 간이 배기게 돼요. 짭조름한 간이 배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치 담그는 것이 삼투와 확산을 설명하는데 가장 주된 비유 사례가 될 겁니다. 보통의 교과서에서 확산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맹물에다가 잉크가 번지는 그 원리를 주로 설명하는 건 많은데 요것이 여러분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 그러니까 소금의 이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투과성입니다. 투과성은 염증 화상시 흔히 나타나며 증가된 투과성으로 혈액에서 조직으로 수분 이동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래서 부종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4번 모세혈관 투과성은 자, 원래 여러분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여러분 가장 작은 실핏줄이에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세혈관 벽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을 사이에 두고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입자가 큰 물질은 이동을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고 주로 그러면 어떤 이가 하냐면 주로 수분이라든가 물 종류라든가 입자가 작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상이라든가 염증이 발생했어요.
화상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요만한 구멍이 이따시만하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동이 훨씬 더 늘어날 뿐더러 평소에는 입자가 큰 물질들이 통과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입자가 큰 물질도 이동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혈액에 있는 물들이 이 모세혈관 투과성이 커진 걸 따라서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분 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부위에는 그 조직 부위에는 띵띵하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임상 상황은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가장 보편적인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면으로 본 그림이고요. 이건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잔물질이 이동하는 거랑 요것이 이제 모세혈관 투과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저희들 수분과 전해질이 이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지금 4가지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가 교질 삼투압입니다. 5번째가 교질 삼투압이고요. 그 하나만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인체에서 교질 삼투압 작용을 하는 거는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의 정체는 혈장 단백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질 삼투압 작용을 하는 알부민은 피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혈관이고요. 혈관 안에 단백질 알부민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알부민 입자입니다. 알부민 입자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게 되면 주변의 수분을 갖다가 알부민 쪽으로 혈관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부민입니다. 주변의 입자들을 수분을 갖다가 알부민으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혈액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겠고, 만약에 알부민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된 사이로 평소에는 못 빠져나왔던 것이 알부민이 빠져나와서 이게 조직으로 알부민이 새어 나오게 되면 조직에 있는 물을 갖다 또 빨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그 조직에는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삼투, 확산, 요가는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 기전에 대한 설명이었고, 모세혈관 투과성과 교질 삼투 역시 마찬가지로 수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런 교질 삼투압, 알부민 같은 이런 것들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질 삼투압이 증가되어서 조직 부종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교질 삼투압은 저하되면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혈관 안에 그러니까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모자라게 되면, 여러분, 알부민은 간에서 일정량 만들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게 하면 고기 안에 단백질이 있어서 그렇게 보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교질 삼투압 작용을 하는 알부민은 간에서 자체 생산되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어서 섭취를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서 알부민을 못 만들거나 단백질을 전혀 먹을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누트리션, 영양 불량 상태로 알부민이 저하되게 되면 혈관에 있는 알부민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놓고 있던 이 알부민이 모자라니까 이 수분들이 전부 다 조직 바깥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것이 주로 부종이고, 특히 복부에 생기는 걸 갖다가 복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이 복수가 생기는 이유가 이 알부민이 부족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나쁘니 간에서 생성되는 알부민의 양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혈관 안에 알부민 수치가 감소돼 저알부민 상태가 되어서 혈관 안에 물을 잡아줄 수가 없어서 조직 바깥으로 새어 나와서 결국은 부종, 복수가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본격적인 체액 불균형 들어가기 전에 체액이 이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인, 본격적인 주제인 탈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액 불균형입니다. 체액 불균형을 저희들 다뤄야 될 거는 여러분,
자, 수분 불균형, 체액 불균형에는 그러니까 세포 내액이 불균형할 수도 있고요. 세포 외액이 불균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얘를 비중을 굉장히 낮추고 얘 위주로, 그러니까 세포 외액 불균형 위주로 지금 교과서 챕터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세포 내액도 모자랄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어,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포 탈수가 초래되고요. 세포 외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세포 부족이 초래돼요. 그러니까 세포 탈수라는 말은 세포가 찌그러져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유인물 3페이지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그림이 세포가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세포 부족은 세포가 띵띵띵띵 해서 막 불어 터진 걸 말해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겠죠. 풍선이 빵빵한 것처럼.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것이고요. 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세포 외액이 부족한 상태가, 이렇게 불균형이라 하는 말은 부족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상태를 탈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한 것을 체액 과다, 쉽게 하면 조직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수 상태가 초래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원인이 출혈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세포 외액의 구성 성분 혈액이 상실되기 때문에 세포 외액 불균형이 초래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간질액이 있어요. 간질액은 대표적으로 조직액이 상실되는 거는 단뇨라든가, 그 다음에 과다한 구토라든가, 과다한 설사라든가, 과다한 발한,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질액 결핍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요. 혈액이 부족하든 간질액이 부족하든 결과적으로는 탈수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과서는 45페이지 그대로요.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번 학기에 그죠? 2학점에서 1.5학점으로 학점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앞에 서론 부분들이 있으시죠? 원인, 병태, 생리, 그 다음 진단검사 뭐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위주로 하고요. 치료와 간호 부분은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봐주십시오. 자, 첫 번째 탈수, 세포 외액 결핍이고 저혈량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자, 탈수가 뭐냐 하면, 세포 외액인 간질액과, 그죠? 간질액과 혈액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실된 상태고, 상실된 정도에 따라서 경증의 탈수, 중등도의 탈수, 중증의 탈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각 어느 정도 상실하면 이렇게 분류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48페이지 사표 3-1에 보면 탈수의 단계별 임상 증상에서 경증,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탈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분 섭취와 배설 사이에는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불균형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균형이 깨진다는 말은, 얘를 이제 지울게요. 균형이 깨어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테이크, 섭취량입니다. 섭취량이랑, 그 다음에, 아웃풋, 배설량을 말합니다. 배설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내가 먹는 것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줘야 된다는 뜻인데 하루에 인간이 필요한 수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2500에서 2800cc예요. 800cc고 2500은 이거 피우러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300은 뭐냐 하게 되면 인체 가수분해 결과예요. 어떤 여러 효소 작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수분해 결과 H2O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한 300cc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2500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게 되면, 자, 교과서 45페이지, 제일 왼쪽에 원인 봐주십시오. 원인 보시면, 성인은 하루 평균 1500에서 2000cc 수분을 섭취하며, 고형 음식을 통해서 800cc를 먹습니다. 자, 다시 하루에 2500이 필요하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물이나 음료를 통해서 먹는 것이 1500에서 2000이에요. 1500에서 2000이고 나머지 800이 뭐냐 하게 되면 고형 음식이에요. 고형 음식이라는 말은 열을 먹는
파스타, 햄버거, 빵, 뭐 등등등. 여러분 거기에도 여러분 생밀가루만 있는 거 절대 아니죠. 반죽할 때 물하고 다 들어가요. 밥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것이 800인 거예요. 그러면 맥시로 잡으면은 2300에서 2800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반드시 섭취해야 될 수분의 양은 2800입니다. 2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00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배설 아웃풋도 2500 정도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배설되는 게 어떤 거냐면 소변을 통해서가 거의 1500cc 정도 됩니다. 1500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감성 손실, 예를 들어서 카운트할 수 없는 거, 소변량은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병에 비우면 그 눈금이 있는 걸로 하면 카운트가 되는 거지만, 불감성 손실은 우리가 흘린 땀, 그 다음 말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진짜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대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불감성 손실, 체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손실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한 800cc 정도 돼요. 그래서 토탈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0이 들어가면 거의 한 2300cc 정도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2005 정말 밸런스를 한다면 2500이 2300이란 말이에요. 2500이 들어갔는데 2500이 딱 나올 수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충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수분 불균형이 초래되게 돼요. 그럼 밸런스가 어떻게, 수분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무너지겠어요? 불균형이. 섭취량이 적거나, 섭취량이 너무 적거나, 분비 배설량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죠? 적게 먹거나 배설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말은 뭐 땀이 너무 많이 흐르거나, 그 다음에 아까 대표적인 것이 구토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균형이란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수분 균형인지 불균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결국 섭취량, 수분 섭취량, 그러니까 보통 임상에서는 IO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IO를 체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의 기본은 밸런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시 수분 불균형과 균형과 불균형을 알아보는 거는 IO이고, 이거는 균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균형 상태를 얘기하고 들어간 만큼 나와주는 거. 만약에 인테이크보다 아웃풋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핍이 되겠고, 아웃풋이 너무 많으면 결핍을 처리하겠고요. 만약에 인테이크보다 아웃풋이 너무 적다 하게 되면, 인테이크가 너무 많다 하게 되면 과다를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결론이 나왔죠. 그죠?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 인테이크, 그죠? 섭취 부족입니다. 수분 섭취 부족. 요거는 이제 유인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외액량 결핍 세 가지 유형입니다. 요거는 교과서 어디 있냐 하게 되면 47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2학년 그러니까 간호학과 수준, 간호학생 수준에서는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보통 그냥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고삼투성 체액량 결핍, 이거는 주로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땀을 흘려요. 이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땀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 땀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죠. 짭조름한 소금이 NA가 들어있어요. NA가 들어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 손실과 그 땀의 성분인 NA 손실 중에서 어느 게 더 많냐에 따라서 고삼투성, 등삼투성, 저삼투성으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대표적으로는, 대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수분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나요. 현실에서는. 이거에. 그 다음 마지막에 저삼투성 체액량 결핍은 전해질 손실이 더 많은 걸 말하는데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학과 2학년 수준에서는 일반 정도 고삼투성 체액량 결핍 요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보겠습니다. 자, 수분 섭취 부족. 못 먹어요. 그럼 왜 못 먹느냐? 인지적, 신체적 손상, 마비가 있거나 의식저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치매거나 중풍에 걸려서 무의식 상태 식물인가 누워 계셔요. 이분들은 스스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마르다는 것도 못 느끼고, 느낀다 하더라도 움직여서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연하골라. 먹었는데 계속 살에 들리고 이러면 드실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 위관 영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관학을 다 마치고 오셨으니까, 그쵸? 튜브 피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강으로 먹게 되게 되면, 지금 목마르네. 오늘 음식이 좀 짜네 하면서 물을 더 마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위관 영양을 하시는 분은 의사가 처방된 용량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도 50cc 이상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어르신들, 그죠? 확실히 물 먹기가 좀 힘들고, 특히 시설 거주 노인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생님들 바빠갖고 일일이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갈증 기전이 손상되거나, 그러니까 주로 갈증 기전 손상은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삼투질 농도에 따라서 부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삼투 상태에서는 수분을 잘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질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왼쪽에 마지막 단락 첫째 줄입니다. 왼쪽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보시면, 삼투질 농도 또한 갈증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삼투질 농도는 갈증 반응을 억제하고, 저삼투 반응은 물이 과다란 뜻이, 그럼 물을 적게 먹게 되고, 고삼투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몸이 짠 거예요. 그러면 갈증을 더 유발해서 물을 더 많이 당기게 됩니다.